노유진의 정치 카페 77.8%. 어떤 숫자인지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바로 어제 끝난 정의당 동시당직 선거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낮다면서 당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그러고도 겨우 투표율 50%에 간신히 턱걸이를 하곤 했던 씁쓸한 기억들이요 저희에게는 있는데, 과거 진보정당 당직 선거를 떠올려보면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이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지금 당원들의 열기로 똘똘 뭉친 정의당의 모습, 신선함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느낀 분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제 옆에 지금 유시민 작가 당원님이 앉아 계신데요. 그 너무 자뻑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아니야, 자뻑 아니라 지금 제가 오다가 봤는데요. 다음 검색 실시간 1위였어요 오전 내내 계속. 일요일 날은 별 정신수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자조적이냐. 거야. 그래도 균형 맞추기 위해서 말씀. 포털 사이트에서 1위를 할 정도라면 이 군소정당이라는 그 이른바 군소정당이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관심을 이제 끌고 있는 거죠. 근데 높긴 높았어요 투표율이 진짜. 그렇죠. 77.8%. 이게 대선 투표율보다 높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높아야지. 당원들이 하는 투표인데 그것도 보통 당원들 투표 없죠, 거의. 그냥 다 대립 투표, 뭐 페이퍼 당원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그래요? 근데 우리 당이 그 투표 방법, 그러니까 투표를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언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투표하지요, 현장 투표하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ARS에서 한 10%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앞에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원래는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는 이제 ARS에서 15%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앞에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인터넷 투표율이 65% 이렇게 돼요. 저는 결국 투표를 못했습니다. 왜요? ARS를 이제 기다렸는데 왜 기다려 그거를? 016을 갖다가 010으로 해가지고 당직자가 실수를 했나 봐요. 왜냐면 016 전화번호가 워낙 없잖아. 안 오는 거야 계속. 아니 그러니까 내가 표 계산해봤는데 한 표가 부족하더라고. 그렇죠. 아니 원래 나는 한 표가 부족해서 노회찬 후보한테 찍었는 줄 알고 이 노이즈 안 되겠다. 아니 슬쩍 그냥 저를 걸고 넘어가셨네. 아니 결선 투표는 할 거지. 결선 투표 또 있으니까 하면 되지 뭐. 그렇죠. 결선 투표는 인터넷 투표를 해야겠어. 근데 인터넷 투표도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번호기 때문에 또. 아니 016도 다 돼요. 그래요? 그럼요. 지금 고쳐놨겠죠 거의 이제? 그럼 고쳤겠죠.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소중한 한 표가 날아갔습니다. 이 정의당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고해드린 대로요. 정의당 당대표 선거의 결선 진출자 두 분 오늘 100분 토크 빅매치 편을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다 심장이 그냥 이번에 조금 긴장하셨죠? 어떠셨어요? 간이 콩할 만해졌습니다. 하나도 안 콩할 만한. 아주 여유 있어. 부자 몸조심하는 발언이죠. 그게. 예상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투표율 차가 한 11점 몇 % 났죠. 많이 났어요. 네, 한 800여 평. 보통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러닝메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3, 4위 후보가 나는 누구 후보를 지지합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없나 그런 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재빨리 잡아야죠. 이제 그분들한테 던진 표를 갖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나? 보통 그 외국엔 있잖아요. 결선 투표할 때. 예, 그렇죠. 그건 있어야 맞는 거지. 아직 뭐 오늘 밤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두 분 나가서 작업 좀 하시겠지 방송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세기의 대결입니다. 노심 빅매치. 메이웨더 대 파키아오의 승부. 이거 정말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냥 진짜 지금 와도 화가 나는 이런 너무 건데 몸조심하더라고. 이런 졸전은 저희 거부합니다. 만약에 이런 졸전을 펼치셨다면 우리 주간에 끊고 나가. 폭력 사태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예, 잠시 후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야, 오 과장! 바이어한테 화한 보내라 그랬는데 왜 안 보낸 거야? 아닙니다.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한 하나에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지출 내역이. 착한 콜 화한은 6만 9천 원입니다.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꽃과 화환을 선물하시면 구매 금액의 5%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을 통해 기부 내역을 검증받은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한국 정치사에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처럼 혈연도 아니고 말이죠. 성별도 다르고 비슷한 나이의 정치인이자 동지이자 또 경쟁자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간에는 거의 뭐 부부로 잘못 알려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덜어 보이시죠? 지금은 뭐 그런 소리 최근에는 몇 년 동안 못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제가 이제 특히 청주에 청주에 출장 가서 그 만두국집을 들어갔는데 그 나이 드신 주인님께서 아유 반갑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남편께서는 잘 계시냐고 그래서 아 저희 남편을 아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 왜 있잖아요 그 같이 그 저기 머리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 노회찬 의원이요 그랬더니 맞다고 두 분이 처음 언제 만나신 거죠? 근데 그 저한테도 네. 뭐 부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 만나면은 이제 쉬면 잘 있죠. 그 안부를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뭐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 질문 저기 안부까지 묻는 사람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주로 뭐 노회찬 의원님 잘 계시냐 그 얘기 많이 물어보죠. 두 분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되신 게 언제죠? 기억나세요? 나하고 심 대표는 한강 다리 위에서 처음 한강다리에서 봤죠. 욕하다가 뭘 한강다리 한강다리. 한강다리부터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전사가 있는데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까 내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게요. 주로 그 저 학교 때 학생운동 할 때 그 대연대 의장을 하셨거든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근데 그 총학생회실 옆에 여학생회실이 또 있었어요. 네. 여학생회실 틈만 나면 거기 와서 놀았거든. 그 비사는 내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왜 거기를 가세요? 그 여자들이 여학생이- 있으니까. 그걸 왜 물어봐? 여자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저는 민주화되고 만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심의원보다 심의원 그 남편분 되는 분이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뭐 일찍이 제가 노동운동 같이 시작할 무렵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연고로 해서 제가 아는 분의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와 무관하게 그 이름과 명성이야 뭐 80년대 초반부터 그 구로공단 시절부터 대우 오페라 시절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럼 같이 하시게 된 거죠? 민주노동당을 그렇죠. 통해서. 당에서. 네, 그렇죠. 당에서 그전에 조직 생활은 이제 그 당부터 같이 한 사실 거죠. 뭐 부부인 듯 부부 부부 같은 뭐 그런 관계인데 알고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사실은 오래된 관계는 것도 나하고 훨씬 아니고요. 오래됐지. 예, 비정상 부부죠, 그러니까. 오래된 비정상 것도 부부 아니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 노 대표님은 당 사무총장 하셨고 저는 원내에서 뭐 빡빡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기회는 없었어요. 결정적인 건 우리 진보신당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노 대표님 특징이 뭐 전화를 잘 안 하셔. 한 10번 전화하면 그중에 한 9번은 내가 할 거야. 막. 아, 나한테만 그러신 줄 알았더니 그게 사방 다 그렇구나. 아, 당대표 근데 왜 전화를- 당대표 후보로서 결정적인 하자 아니야 이거? 아니 내가 그때 같은 우리 10명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낮이 같이 농성하고 같이 단식하고 뭐 같이 많이 어울려 다녔죠. 그 매일 보는데 전화를 왜 해? 아니 그때는 국회니까 그렇고 네. 그렇지 않을 때 아니 목소리가 그리운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또 전화를 해야지. 아, 이 방송용 또 이렇게 멘트를 잘 하시네. 방송에서 금방 적응하시네. 예, 그럼 이제 세기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볼까요? 색이 좀 빼고 하세요. 세기의 대결이죠. 자뻑이 너무 심해 오늘. 아니야, 지금 자뻑 좀 해도 돼, 지금 분위기가. 참고로 오늘 대결은요, 3라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빅매치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시대정신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께서 씹으셨어요. 뭔 놈의 씹었어. 시대정신이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정치인이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2주 전이죠. 그 당대표 네 분이었죠. 당대표 후보를 모신 그 양심 토크에서 진보 정치의 세대 교체를 주장했던 조성주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당이 아니라 미래와 싸우는 정당이다. 이 말을 듣고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미래가 당장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것의 그 밑그림이라도 지금부터 이제 그려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들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뭐 저성장, 인구 감소, 양극화, 남북을 포함한 국제 정세, 국가 부채 등등등등 이제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암울한 소리들입니다.
어느 하나 위기가 이제 아닌 게 없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 두 분께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건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니까 예. 정의당 당대표 되면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제일 확실하게 그리고 앞장서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혹은 뭐 이런 이슈만큼은 내가 확실히 하겠다.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아니 뭐 우리 이제 사회 나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사회 말씀하는 가장 커다란 고통이 무엇이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사실은 이제 이 두 분 안 찍었거든. 딴 후보 찍었거든. 딴 후보 찍었는데 이제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나도 많은 청취자들 가운데 우리 당원들이 많이 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뭐 그 1차 투표 때 누구를 찍었다고 2차에서 꼭 그 사람을 찍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 아주 바람직한 발언. 이제 사실 나는 좀 머리 아파. 우리 노 대표님, 노대찬 후보가 대표 되시면 우리 노유진 카페, 정치 카페 이것도 지금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 있거든. 사실은 아니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짜고 하면은 또 반발감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들이 은근한 안티였는데 말입니다.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그럼 그 예선 1등한 후보부터 한번 해보시지 뭐. 예,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과연 이 시대 정신 얘기하는데 시대가 정신 없는 거 아니냐. 정신 없는 시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저는 시대 정신은 그 민주주의라고 생각돼요. 사실 민주주의 하면 굉장히 이제 상투적이고 낡은 단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우리의 출발이 1987년 바로 그 민주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그간에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정치 민주주의는 꽤 진전된 반면 경제 민주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진보 정당에서만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얘기하게 돼 있고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거짓말 해가면서라도 경제 민주화를 얘기한 게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 어찌 보면은 가장 원조격인 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이 내가 원조다라는데 자족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일 뭐 가슴이 뜨겁다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경제 민주화의 총체적 프로그램, 책임 있는 프로그램을 내놔야 할 때다. 나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야에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박근혜의 약속과 그 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스크린해 가지고 조밀조밀 따져서 왜 정치가 국민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방법론의 차이만 있지 속도의 차이와 폭의 차이가 있지 기본 방향이 만일 같다면은 누가 신실한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경쟁에 들어가자는 점에서 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경제민주화가 무슨 복지 늘리는 것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같이 1차 분배 상황이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노동, 일자리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복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보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줄이면서 약을 제대로 쓰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 마스터 플랜을 정의당의 이름으로 내놓겠다. 이것이 뭐 저희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를 이어서 이제 경제적 민주화 또는 사회 민주화로 좀 심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1차 분배, 2차 분배보다는 좀 1차 분배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미 경제 민주화는 이른바 시대 정신이 돼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원망을 헬조선이라는 속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헬조선. 참 그 단어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은 고단하고 내일은 불안한 사회인데 이제 보통 뭐 시대 정신하면은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냐 복지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 의제를 가지고 정책적 견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왔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한가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점과 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야 될 정치 주체의 부재, 말하자면 대한 정치 세력의 부재, 이 간극, 이 갭,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가뜩이나 고단한 국민들을 더 절망과 좌절로 내모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내년 총선 특히 지금 지금 허약한 의회 그리고 또 무능한 무기력한 의회와 무능한 정당의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총선, 대선 또 뭐 그 이후에 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강한 야당 복원을 통해서 민주정치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 정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저희도 지금 혁신을 통해서 좀 더 강하고 큰 정의당으로 이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거기 혁신위가 구성이 돼서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혁신조차도 지금 거의 외주화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내부 혁신을 바깥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겠나. 물론 뭐 자문은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이 더 잘해야겠다.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보수 일당 지배 체제로 가는 길을 막는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제2의 민주화의 각오를 가지고 정의당이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정책적인 어떤 제안들은 저희도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기회가 있으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 주제 관련해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조성주 후보가 3위로 17% 정도 득표하고 이제 3위로 낙선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조성주 후보의 이 캐치프레이즈나 선거 공약 중에 제일 눈길이 같은 게 일반적으로 밖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노동운동 밖의 노동, 정치 밖의 시민, 민주주의 밖의 시민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진보정당이 과거와 다르게 자기를 혁신해야 한다면 과거 활동 방식이나 활동의 원칙 또는 지향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진보정당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공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혹은 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이제 민주노총의 그 연맹 각 산별 조직이나 이런 대중자 단체의 지지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정치적 진출을 이루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 진보 정당으로 사실은 제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이런 조건에서 조성주 후보가 말한 그 문제를 잘 대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당의 미래로 봐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성주 후보는 탈락하고 없어가지고 두 분이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기업별 노조 체제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뭐 하청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헌법상의 노동상권이 박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 대안으로는 저는 크게 그 한 세 가지를 큰 그 내년 총선 대선까지 우리 당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 실질적인 성과는 민생 정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이해에 밀착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통해서 청년 실업 그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 1만 원과 더불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한쪽은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원을 동시에 제안하는 우리가 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언론 보도는 많이 안 되고 있지만 그 1만 원 달성 중에 우리가 주력하고 1차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번 뭐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6,030원이죠. 예. 근데 공공부문의 시중노임 단가라고 예. 그거는 법적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공부문에게 우리가 지금 전부 한 450군데 발송을 했고 그중에 한 20여 군데 이상이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공부문을 좀 관철하면은 학교 비정규직까지가 커버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말하자면 지금 알바노조 또 뭐 유니언 그다음에 뭐 민달팽이 이런 그 비정규직 청년 조직들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해 놓고 있고 그분들과 공동으로 실천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그 강화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 주체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으로 늦더라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가 되면은 그 청년 노동인권 센터를 가급적이면 이제 지역에 하나씩 이상 두어가지고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 상담을 통해서 직접 그 미조직 노동 청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뭐 상당히 그 쟁점이 된 화두이기도 한데요.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진보정당이라는 데 당원이 된 지 이제 15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11년 전이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당원으로서 혹은 그 정당 활동의 내용이나 국회의원 된 이후의 활동을 보면은 실은 그 노동 밖의 노동 또는 민주주의 밖의 시민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까지 우리 활동이 왜 큰 성과가 없었으며 계속 답보 상태였으며 새로운 걸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이 노동 밖의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축출당해서 영세 자영업자화한 수많은 사람들 6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문제까지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도 진보정당이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문제를 다루는 걸 갖다가. 근데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조리위원회 같은 거 활동 보면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뭐 더 잘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그쪽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활동이 우리보다 왕성하긴 하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게 진보 정당의 독점물도 아니고 이제는 그런 당들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신경 쓰고 있는 저는 새누리당도 신경 쓸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무한 경쟁 상태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리고 당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바로 그거이라는 점에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바다에 돌 던지듯이 사업을 해온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뭐 청년 유니온이라거나 뭐 이 알바 노조라거나 또는 과거에 신용카드 감면 수수료라거나 몇 가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엮어내는 그래서 범시민운동으로 저는 현재의 10%도 안 되는 대기업 위주의 정규직 노조 운동 내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넓은 정당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이 문제를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최저임금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유니언 청년 유니언도 5년 만에 그 노조 필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세대 간 지역 그러니까 세대 노조, 뭐 지역 노조 지금 노년 유니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그 활동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서울에서부터 요 지금 그 젊은 세대별, 지역별, 업종별 노조를 그 활성화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그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그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하고 또 영세 그 기업주들 불러서 또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그 프로젝트를 지금 구체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예, 이번 질문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원래 두 분께 꼭 묻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제가 좀 훔쳤습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 두 분의 그 대결도 관심을 끈 요인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조성주 후보가 등장한 것이 아주 참신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조성주 후보를 갖다 어떻게 쓰실 것인가 궁금합니다. 젊으니까 일단 뭐 풀로 부려 먹어야죠. 저는 뭐 당에서 제일 좋은 방 하나를 내줘서 거기서 그 말하자면 그 젊은 정치 청년 지망생들이 그 당에 불이 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제안한 게 있어요. 리더십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공약에 대해서 중심 잡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지금 뭐 총선 뛰려면 우리가 영업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체제 전면에 배치해서 특히 2세대 아까 얘기한 노동운동 밖의 노동 그리고 또 젊은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정의당을 홍보하고 또 조직화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총선 후보들도 본인이 50명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50명 발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뭐 원래 이 조직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좀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는 인재를 자칫 잘못하면은 조직이 죽일 수도 있어요. 조직의 그 좁은 틀에서 질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가장 큰 목표는 조성주를 미끼로 10명 이상의 조성주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가장 당으로서는 크게 장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그 본인이 얘기한 그 조금 전에도 언급됐습니다만은 이 향후의 어떤 그런 차세대 인재들을 의욕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길러내는 그런 이제 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다가 당내에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저는 그런 이 배경들을 적극 활용해서 본인이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당 안팎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젊은 그런 이제 그 좀 의욕적인 그런 이제 좀 이 차세대 리더들이 정의당에 이렇게 더 많이 도전하게 하는 이제 그런 문호가 이번에 사실 개방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캐스팅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 뭐 기성정당에서도 뭐 청년 후보라고 이렇게 다 발굴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뭐 거의 뭐 그 청년위원장이 그 커리어로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후보들이 다 같은 생각인데 청년학교 또는 청년 캠프. 그러니까 정의당이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청년이나 학생들이 그 정의당의 청년 캠프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키워나가면서 그 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 라운드 벌써 다 끝났어요. 첫 번째.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지금 싸우셔야 되는데. 예, 그 두 번째 라운드는 사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미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시대 정신 관련해서 이게 뭐 약간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당이 한 4가지 정도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상공인이죠. 이분들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경제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 전공이기도 한데 사각지대 없는 복지. 예, 그래서 사각지대를 메꾸는데 아까 얘기한 청년 실업 수당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연금을 저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에 우리 유시민 작가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그때 그 노령연금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40%로 그 급여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많은 논란이 됐는데, 그 사실은 우리 민주노동당 시민사회계하고 또 그 당시 그 유시민 장관하고 합의 사항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때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이 갖는 그 특별한 중요성, 역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말하자면 거의 3분의 2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탄탄하게 할 거냐, 이것을 좀 중심에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태 문제입니다. 생명 생태 문제. 이거는 뭐 우리 당이 특히 탈핵 문제는 앞장서고 있는데 2040년 탈핵 원년으로 삼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밀도 있게 대안까지 마련해서 선도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각종 사고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이런 이제 안심 사회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소득주도 경제, 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제 구축, 그다음에 지금 생명 생태 사회로 전환, 이게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예, 그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제 각 대선 캠프 정당별로 그 정책 책임자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주 불려 나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의 학회인데, 한국정책학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각 그 이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비교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국회의원 하나 없는 민주노동당, 당시 2002년도니까 대선 후보 권영길 후보의 정책 공약이 가장 우수한 걸로 공식 평가됐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도 강령하면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는 정의당 강령이 제일 좋아요. 강령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모든 정책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좋은 입장, 좋은 철학의 바탕을 둔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앞으로 정책 개발에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보면은 가장 우리의 좀 약점이 뭔가 하면은 좋은 입장을 가지려고만 하지, 그 입장이 어떻게 정치화돼서 정치의 도구나 소재로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조직이 커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 해법은 뭐다, 비정규직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입장은 선명하게 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 이슈화를 자연스럽게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큰 당들은 주로 이런 걸 돈 내지 막 조직력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조직력도 없다면 그건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년 실업 문제 또는 청년 알바들의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착취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청년 유니온이라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이것이 사회에서 주목을 모으고 또 해법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배울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을 정치화하는 노력을, 좋은 정책을 만드는 노력만큼 우리가 좀 경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요점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긁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팍팍 걸으시면. 팍팍은 네. 긁으면 상처가 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 때 낸 캐치플레이즈가 바로 정책의 정치화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이 그러니까 정책의 정치화는 기본적으로 조직 전략과 밀도 있게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정책이 좀 더 그 전략적인 어떤 목표하고 밀도 있게 결합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의정 활동은 의정 활동대로, 개인의 의정 활동대로 분리되고, 또 당 차원의 그 이슈는 기성정당들이 펼쳐놓은 싸움터에
들어가서 그냥 이슈 파이팅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그렇게 많이 진행돼 왔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구체적인 성과로 조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제들을 선별하고 그게 정치적으로 큰 소리가 안 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소리가 나는데 일회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이슈 파이팅보다는 그것도 물론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중소영세 상공인 문제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손길이 절실하고 또 실제 조직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분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누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 사업을 좀 밀고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떤 시기에 이제 이게 이 정책이 진짜 의미 있게 정치화되는 시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제가 이제 1라운드를 아까 좀 마치려고 그랬는데 두 분께서 아직 하지 못한 말씀이 남으셔가지고 한 라운드 더 거쳤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그 두 번째 주제는 이미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1라운드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원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갖다 얻어나갈 것인가,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원내 교섭단체가 될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그 선거구 조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이니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노회찬 후보께서 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에서 예.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소수당이고요. 지금 네. 보면은 좀 지지율이 4% 나올 때 있고 5% 나올 때 있고 많으면 8%도 찍고 거기서 이제 언저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지율을 가진 정당을 좀 최소한 이제 원내 교섭 단체로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가지 사업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예. 다양한 그리고 또 긴 기간의 어떤 노력들이 계속 성과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정의당이 자신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과 패턴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당이 창당된 지 이제 3년 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하면은 그 뭐 노유진 아니면 뭐 심상정, 노회찬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댄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 당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뭐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3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법, 너는 그 정책, 이걸 해낸 당, 또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당 이런 어떤 이미지는 우리가 그걸 안 한 건 아닌데 아직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의당 그 중앙당의 그 이렇게 그 차 있잖아요. 네. 캠페인하는 그 큰 트럭 이렇게 뚜껑 있는 거기 보면은 그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무슨 반짝 이벤트를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당, 표를 갖다가 줘야 될 필요가 있는 당, 우로서 인식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당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런 노력들이 경주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어차피 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되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전까지 그러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사람을 넘어선 정책으로서 이 당을 갖다가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드는 속에서 지지율도 저는 뭐 연말까지 지금 한 4%라면은 한 8%, 9%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지지율을 갖다 올리기 위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 자체를 좀 관리해 가는 그런 집요한 노력들이 경주가 된다면은 이 지지율을 갖다가 총선 전까지 한 2배 이상은 올려낼 수 있지 않아. 또 그 정도 되어야 총선 지망자들도 좀 늘어나고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 늘어나고 또 총선 지망자가 후보자들이 늘어나야 당 지지율이나 비례대표 의석 확보라거나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지지율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 계획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이 뭐 중요합니다.
아마 선거법 개정이 우리 뜻대로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법 개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예. 그것이 이제 내년 총선 또 이후에 그 대선 이후까지 연결되는 말하자면 정치 개혁의 핵심 그 연대 의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당이 그 제가 이제 그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 그 지역구 인구 편차 그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어요. 예. 그래서 국면은 열리고 또 선관위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선거법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굉장히 더뎌요. 근데 이제 시민사회계가 지난달 말에 드디어 이제 전국의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단일한 입장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청원한 입장 저희 안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360석의 2대1 지역구 비례를 2대1로 했는데 지금 시민사회계는 355석의 2대1 안으로 이렇게 지금 확정을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김상희 안으로 해서 15만 명당 1명 그리고 비례대표를 최소 25%로 하는 안을 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인구를 15만 명 중에 전체 의석수를 합쳐서 비례까지 합쳐서 하니까 244석 3석인가요?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그 정개특위에 20명에 1명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그 20명 19명 이익에 반하는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우리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정수 문제가 그 많이 부각이 돼서 국민들의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뭐 남비가 끓어오르는데 개구리가 살려면은 그 뚜껑을 박차고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고사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쟁점을 만들었는데 저는 다양한 차원의 그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위원도 개개인의 의원들도 설득해야 돼요. 그게 뭐 다 당에서 버튼 누르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위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일정하게 지금 뭔가 자기 말로 자기 부르는 못했지만은 조금 더 수를 늘려서라도 이게 지금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비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정당 간의 연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계의 동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원내에서 밀도 있는 그런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2년간 원내대표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 천호선 대표가 2년 동안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원외 지도부로서의 한계를 여러 차례 토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제 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에 지금 우리 부대표 세 분이 다 원외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원내 대표까지 이제 원외가 되면 물론 우리 노 후보님은 뭐 의원 경험은 많으시지만 그러나 이런 밀도 있는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하자면 총선 앞두고 원내 3당이 원외 지도부를 또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한 당내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을 좀 한 가지 지적을 드리면서 기왕이면 총선 앞둔 당 지도부 구성인데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게 당을 위해서 좀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그렇고요. 또 실제로도 없는 사람도 불러다가 간판을 세우는 마당인데 그래도 준비된 심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선거 토론 같아. 예, 제대로 긁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해보면 원내대표가 지금 당원상으로는 당적 자원을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요 쟁점이나 집중점이 원내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당 대표가 원내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 노 대표님께서 노 후보님께서 이제 제안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내년 총선 지나고 대선 앞두고 이 선거법 개정을 야당에 제안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당선될 경우에 당선된 첫 해에 국민투표 붙이자 이렇게 해서 이 수건 과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부터 협력과 실천이 쌓여야 그게 되는 거지.
지난 그 대선 때 뭐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협약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어떤 실천적인 성과가 쌓이지 않을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 이제 그 야권에 어떻게 이 선거법 개정의 단일안을 만들고 이게 국민 개혁안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이제 8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 전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외의 당대표가 있으면 좀 힘들다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는 뭐 이제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 난다 이제. 예, 사실은 뭐 이 문제에 관해서 할 얘기가 참 여러 각도에서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지금 현재 저도 이제 17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이었어요. 2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그 한 명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그 열린우리당,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정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이 예컨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거는 문재인 후보의 후보 공약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당론은 아니에요. 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시절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이강래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부위원장, 당내 부위원장 하면서 맨날 그 중대선거구 시뮬레이션 한 거, 독일식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한 거 다 갖다 주고 어느 쪽이든 하는 게 야당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거 노상 수납 속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뭐 수십 개가 지금 그래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 20명 중에 한 명이 그 당 대표냐 아니냐, 아니면 원내 대표면 안 되고 당 대표면은 더 잘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지금 상황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거론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2대1 그 의원 인구 비례 2대1 이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기 싫으니까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비례대표를 줄이고 하는 시도가 지금 있어요. 이거 막아내는, 어찌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막아내는 게 시급한 과제가 돼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저는 선관위가 정말 초유로 드물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안을 냈을 때 그걸 냉큼 받아가지고 오히려 새누리는 뭐 얘기할 상대도 안 되는 것이고, 새정년이 왜 대선 때 그 후보 공약을 왜 당론화 못하느냐, 중앙선관위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당론화 못하느냐라고 새정년을 좀 압박해서 그걸 끌어내는 일이 시급했다. 근데 사실 그거 타이밍도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제가 정수 문제 얘기한 거는 저도 350석으로 늘리자고 기자회견도 한 사람이에요. 정수 늘리는 걸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정수 얘기보다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왜 중앙선관위까지 안을 내놨는데 왜 당론을 못하느냐라고 좀 몰아붙여서 그와 관련된 의견을 좀 접근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내년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속에서 과거의 예로 볼 때 이 정치관계법 개정이 상당한 어떤 진전을 이루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힘들다고 자꾸 그때그때 포기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범시민적인 어떤 그런 대대적인 이 기구를 갖다 결성하고 밀어붙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치문답 하나 할까요? 여기서 이 문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원회가 왜 그 안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진짜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저는 권역별 의도가 중요한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왜 그 의도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의도들이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심 대표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왜 그런 걸 냈을까? 저는 뭐 그 총장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글쎄 뭐 재치문답이라니까 뭐.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심모 원려해서 중앙선관위가 그 안을 냈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근거가 없어 말을 못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의 사태를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 쫓아내고 지금 뭐 김무성 당대표가 후속 인선을 청와대 결재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 합의 추대하고 뭐 사무총장을 뭐 군 출신 뭐
뭐예요? 저 포병 출신 쓰리스타 뭐 출신 황진하 씨로 의원으로 한다고 그러고 다 결제 맡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여당 인사를 직접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 지난번 정치 카페에서 불안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퇴임 후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도 비박으로 지도부를 꽉 채우는데 내가 퇴임하고 나면 내년 총선 후에 1년 반 남은 임기 동안 퇴임한 후에 절대 완전 배신 때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당을 재장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이 안을 만든 분들이 진짜 친박이라고 생각해 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노후를 보장받으려면 그냥 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 안에 친박 세력이 일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친박당이 있어야 돼. 근데 독자적인 친박당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만약 선거제도만 중앙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제안한 그 방식대로 해놓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한 30%는 콘크리트잖아. 근데 그걸로 집권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제가 하시니까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그 식으로 하면 원내 제1당 혹은 제2당을 항상적으로 친박이 하는 거야. 브라보. 그러면 노후가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상 다 살고 떠날 때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 굉장히 무조건 지키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아니, 있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그게 소통이 안 된 것 보는데 같아. 근데 문제는 친박을 설득하러 다녀야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일련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 사태라든지 또 민주당의 지금 뭐 신당설이라든지 특히 여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그 선거법 개정의 방향을 틀 수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제 노회찬 후보께서 지금 그건 맞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쨌든 지금 300명 범위 내에서 최소화시켜서 지역구를 꽉꽉 인원 정수를 채운 다음에 늘어나는 숫자를 최소화시켜서 비례를 잘라버리겠다.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네. 원래 계획이고 선관위에서도 현재의 지금 획정대로 정상적으로 획정을 하려면 24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선관위 입장이. 그러면 24석이 늘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선관위하고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개학을 막는 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정치관계법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비례대표 축소를 받아들인다면 뭐 그거는 이제 게임 끝인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야기한 향후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 속에서 이 선거법이 일정하게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개 건의를 하라고요. 진정한 친박이 어딨느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짜 친박이 있다니까. 이대로만 하면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저런 식으로 안 해. 유승민 원내대표 쫓아내고 막 도끼 어린 말을 쏟아내고 그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구제는 지금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확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지. 예전처럼 이제 지난 뭐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그거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지역구 없어져.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국회의원이 최소한 16에서 20명은 돼요. 이 사람들은 살려고 하죠. 그다음에 당도 자기 자당의 현역 의원은 살리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숫자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나. 그럼 비례를 줄일 거냐 늘릴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정계 개편의 어떤 필요성. 그런 이해관계가 또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예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봐. 아니,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게 지금 노유진 정치 카페가 공부하는 정치 카페를 자임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잘못된 거를.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사실 그 선관위는 과거에도 이번에 이제 권역별 정당본부 비례대표제는 처음 제시했지만 과거 2002년에도 선관위가 대선거구
그제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보면은 별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늘 내놓을 때는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안을 내놓았던 역사가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좀 좋은 안도 내놨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게 객관적인 해석이죠. 보는 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또 한 번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자기 파가 한 20, 3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 30명 아니라 계속 제사진 해줄 당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원하는데 저는 이 그 선관위가 이번에 만든 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안은 아니겠죠. 다만 이 안대로 하면은 누가 좋아지느냐?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당이 좋아져. 왜냐하면 이 안을 가지고 한겨레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선관위 안 가지고 정의당하고 친박당이 제일 이익을. 그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안대로 하면은 정의당이 32석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그대로 하더라도 32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안이었다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이 얘기는 뭐 요 그 얘기는 너무 이제 우리가 그건 이제 공상과학으로 넘어가지 말고 현실과학에서만 이제 근데 얘기를 이제 하도록 문제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가 사실은 어떤 정치 세력도 자기 결론은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아니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각 그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제 자기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낼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의 전향적인 방향 속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 건가 하는 문제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아주 고도의 함수가 필요하고 밀도 높은 그런 그 포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이따 우리 2부에서 우리 둘이서 좀 깊이 있게 더 얘기해 보자고. 그러세요. 갑자기 이거 폴리티컬 SF 사이언스 폴리티컬 SF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 돗자리 몇 번 깔아 아니, 맞추고 나더니 아니,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아니 것 선거 같아요. 토론 나온 후보들이 진행자를 디스하는 건 나도 처음 보네. 디스가 아니고 대시죠. 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대본에 적혀 있어서 제가 엿줍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가동 중이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들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우려하는 그 최악의 비례대표가 줄어들고 네,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또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러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에는 대책 같은 것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모든 것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4개월 정도 공을 들여서 시민단체를 일일이 만났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서 시민단체를 하나의 안으로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서 공식 입장 발표를 했고 아마 7월 초부터 각 시민단체들이 자기 활동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가 가진 힘이 미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내에서 여러 정당들과의 연합 또는 또 설득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되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어쨌든 시민들 속에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비례대표 줄어드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죠. 최선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례대표 좀 늘리는 것을 자꾸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요. 왜냐하면 10석 늘어봤자 우리한테 오는 몫은 한석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합당한 의석을 갖도록 하는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격가지들이에요, 다들. 의석 수까지도 사실은 격가지고 이 핵심 줄거리와 관련된 합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 또 그것을 가장 큰 선거에 거는 것,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별 그 비례대표제라는 말을 이제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실 권역이라기보다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지금 의장 자문기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 해가지고 지금 안을 만든 게 뭐냐면은 정당 명부는 없어지고 기왕에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는 아주 최악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게 권역별이 뭔가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가 되고 중앙선관위 것도 권역별로 이해를 하지 정당 명부로 이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당 명부식 그렇지요. 비례대표제 예, 이렇게. 예, 그게 그러니까 전국이든 선관위가 그걸 발표했을 지역이든. 때 사실은
그 정당 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새정년을 압박을 하는 게 필요했다고. 새정년은 뭐 여러 차례 압박을 했고요. 그 압박당할 당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오죽하면은 뭐 그만큼 정치 쟁점 그 선거법 개정 쟁점을 만들어내는 일도 녹록지 않았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요 큰 주제로 노심 빅매치 1라운드와 2라운드 함께 달려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에 도달했는데요. 그 두 라운드 토론 청취자 여러분들 흡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는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가벼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가볍지가 않아요. 약간. 안 가벼운데. 두 분 서로 좀 긁어달라고요. 노회찬 이것만 갖추면 최고의 당대표임을 심상정이 보장한다. 또 거꾸로 심상정 이것만 고치면 최고의 당대표다. 노회찬이 보장한다. 고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의 약점 그렇죠. 이거 좀 상대 약점을 까란 얘기죠, 좀 이게. 그렇지. 말을 갖다 아주 이것만 고치면 최고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 약점을 하나씩 이렇게 까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칭찬 같지만 칭찬도 아닌 그렇다고 디스도 아닌 누구보다 상대를 가장 잘 아는 동지이자 경쟁자의 영혼이 넘치는 조언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야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 지금. 아니 우리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 솔직히.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질문? 당에서 만든 거라. 우린 평당원들이라 당명을 따라야 돼. 저 뒤에서 아주 징그럽게 웃고 계신 저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저기 뭐 제가 오랫동안 그 배워왔는데 뭐 고칠 점은 잘 발견을 못했고요. 각자 다 뭐 정치인마다 자기 그 또 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존중돼서 국민들이 또 평가하는 것이고 이제 고치면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노회찬이 아니면 노회찬 당대표에 제가 전폭적으로 찬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세요? 네, 모르겠는데. 헷갈리는 총기 있는 분들이 왜 헷갈리시지? 너무 고차방정식 같아. 아니, 대한민국은 저 총기 대표 소지가 불어돼 있잖아. 노회찬 후보께서 총기 소지. 총기 소지가 불어된 나라에서 어떻게 총기를 유지할 수 총기를 있겠습니까? 주로 소지하시는 거예요. 노회찬 후보께서는 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하고 영업도 뛰시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영업이요? 기꺼이 당 대표를 하시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당은 사실 지금 연내에 두 자릿수를 저는 근접해야 내년 총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영업을 뭐 올인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영업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조직 사업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노 후보님은 뭐 노유진도 하셔야 되지. 그다음에 뭐 TV 토론도 나가셔야 되지. 강연도 다니셔야 되지. 여기저기 뭐 그 영업을 뛰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당대표 업무처럼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기에는 아까운 인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려면은 이제 당대표 하기엔 아까운 인물이다 이거죠. 지리한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배치도 해야 되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영업 못 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회찬이 두 분이면 뭐 당대표도 하시고 영업도 뛰면 금상첨화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라고? 아니 반대는 뭐 제가 할 자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회찬 후보님을 그 당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는 노회찬이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 후보 둘밖에 없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노회찬 후보께서는 아마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시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당의 영업을 뛰시는 것이 당에게 가장 크게 부합하지 않겠나. 당 내부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다른 당과 지리하게 협상하고 또 인적 자원 그건 누가 해요? 그거는 이제 저가 하면 되고요. 예. 진짜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게 설득당했어요. 진짜 그럴듯하게 들려.
노 대표님 큰일 났어. 자, 이제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노회찬 후보님 큰일 났어. 왜요? 이거 막 그럴듯하게 들린다니까요 우리 지금. 설득당했다니까. 아, 그건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데. 아니요. 근데 이제 질문은 원래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 답이 그렇게 왔어요 질문한 대로. 예. 저는 뭐 제가 당 대표하고 그 노회찬 당 대표 심상정 국회의원 이 세팅이 당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사실 이 결정은 당원들이 내리는 거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심상정 국회의원이 당 대표하고 그리고 평당원 노회찬은 여기 뭐 골목을 배회하고 이번에 그거는 뭐 보니까 원하지 이번에 않는 보니까 거예요. 노유진이 권력의 중심이더라고요. 무슨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노유진 지지자들이 노유진 참여자들이 표 주셨던 거 다시 그러니까 지금 돌려요, 심상정 돌려. 후보께서는 불공정 경선이라고 내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노회찬 후보가 1차전에서 1등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싶은 우리 이제 거죠. 노 후보님이 골목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니, 골목이 아니다. 구직을 강력하게 호소하니까 우리 노유진 카페에 있는 제가 회원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유진은 그냥 막 표가 몰려가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노유진을 갖다가 매주 월요일 날 점심 같이 먹고 한 3시간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이제 노유진을 쓰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고 제가 강연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고 해서 주당 제가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에요. 이게 단시간 근로. 비정규직보다 못해. 그래서 이제 구직하려고 나섰는데 이 구직을 보니까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막 나왔어. 동료원도 경쟁 상대고. 야, 그래서 참 고용난이 심각하구나. 제가 그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노동양극화가 문제예요. 노동양극화. 정의당 노회찬이 여기 검색 순위 1위로 올라가겠다. 구직난에 나선 노회찬.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16년 4월에 우리는 이제 사활을 건 이제 싸움을 해야 되고 또 그 싸움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모든 자원, 모든 인물, 모든 지혜 이것을 한 방울의 누수도 없이 최대한 총화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강력한 팀을 형성해 가야 된다. 그게 유일한 무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4번 타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고 감독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선 앞두고 이런 어떤 막강한 팀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게 한국 정치 현실상 작지만 원내 3당인데 원내 3당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리더십 형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 여기 두 분은 지금 그렇게 룰루라라 하실 때가 아니죠. 다 총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기 우리 보고 도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각기 할 수 열심히 하고 있는 있는데. 다 호출해서 제가 대표되면 다 호출해서 당의 총선 전선에 찍지 말아야겠어. 전면 배치. 심상정 후보 찍지 말아야겠어.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안 돼.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드릴 얘기는 잡쉐어 해야 됩니다. 그 직업 있는 사람이 직업 하나 더 가지고 직업 없는 사람은 계속 골목을 배회하면 안 됩니다. 잡쉐어 일자리 나누기. 당대표 월급 줘요? 안 줘요. 그 월급도 못 받는데 무슨 잡이야 그게. 아니요. 왜요? 그건 월급 없대잖아요. 아니요.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상권직이잖아요. 명함을 찍냐 못 찍냐 그런 문제예요. 그거는 단시간 노동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노회찬 후보님 이제 지역구도 정하시고 또 이제 지역구에서 또 내년 총선을 우리가 저랑 노회찬 후보님이 또 선도해야 되잖아요. 그거야.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이 재물이 못 깎으니까 그러니까 저야 지역도 정해져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거기서 끝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구직은 지금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니냐 할 정도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막역한데 구직은 이제 저한테 맡기시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총선에 국회로 1순위로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제 국회의원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을 못해요. 저도 당선되고 정의당에 더 많은 의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 선거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원래 하시던 노원구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선거 전략상. 기밀이에요? 선거 전략상. 네. 아직은? 예, 적당한 때에 위력 있게 발표를 할 겁니다. 위력 있게? 예. 하여튼 근데 국회는 가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갈 뿐만이 아니라 혼자 가지 않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다들 데리고 가겠다. 여러 명 데리고 가겠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시작했어야 아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이번 경선하면서 또 뭐 우리 그 노 후보님이 읍소하시는데 세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했더니 표가 동정표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뭐 제가 바른 말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세게 할 거 그랬나요? 상당히 어필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골목을 배회하시는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동정표를 많이 43%나 얻으신 노회찬 후보. 예. 자, 뭐 또 좀 뭐 3라운드까지 걸쳤는데 아니, 뭐 난 계속 그거 얘기야. 우리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다 그냥 올 연말에 국민투표 전격 발표한 다음에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내년 4월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할 수 있게.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예. 저는 정의당이 30석을 얻는다면은 그 대가로 그쪽에다가 한 30석 만들어주는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 예. 한 1분씩 좀 해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십시오. 아, 예선 1등 하신 분이 먼저 하셔야 돼. 아, 그래요? 마지막 마이크는 이제 심 후보한테 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그 77.8%라는 높은 투표율은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의당 당원들이 이 정의당에 거는 기대의 크기다, 또 희망의 크기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총선도 다가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걱정도 되잖아요. 걱정의 크기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까지 진보정당을 만들고 또 키워오고 또 이것이 풍지박산나는 숱한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지혜, 여기다 바치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인데 요즘에 와서야 정치가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야 그동안 대표하셨을 때 정치를 아셨어야지. 당을 요즘에 좀 와서야 세워놓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와서야 이 진보 정당이 뭔지, 진보 정치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 오르는 한참 물 오르는 노회찬 선택해 주십시오. 꽤 괜찮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가면 물 다 빠집니다. 물 빠지기 전에 선택해 주십시오. 야, 또 선거방송 같다 진짜. 제가 이 말씀하시니까 물 올랐다는 말씀하시니까 그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우리 노 후보님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심 후보는 당의 미래고 당의 현재는 나다. 그때가 맞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200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때 여러분들은 만개한 꽃이고 나는 꽃봉오리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 오른다고 하면 8년 동안 물이 오르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고로쇠 나무 모르죠. 고로쇠 나무. 그게 몇 년 생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도 21세기고 지금도 21세기. 그때
그 우리 노 후보님께서 현재는 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당신은 미래에 해야 된다. 근데 8년 후에 와가지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현재를 거론하고 과거를 택했잖아. 계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대표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8년 후에 와서 이제 물이 오른다고 하면은 조성주 후보가 기절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나이에는 기절 잘 안 해. 그래서 지금 뭐 뒤에서 지금 막 밀고 오기 때문에 재밌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 잊어버렸어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배가 그럼 이제까지 한 건 뭐야? 심 후보 마무리 다 됐어요? 네, 아니 이제 지금 이제 누가 우리 당 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정의당의 갈 길은 멀고 또 기회는 적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또는 정치적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총화해서 가장 강력한 팀 정의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은 노회찬 심상정만 갖고 안 되죠. 노학래도 필요하고 조성주도 필요하고 뭐 유시민 진중권은 말할 것도 없고 천호선도 그렇고 이분들을 총망라해서 풀파워로 가동시키는 역할을 저 심상정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니, 그럼 나는 안 찍는다니까. 나를 자꾸 가동한다 그러면. 정의당 우리 정의당의 1기 당대표 노회찬 조준호 대표시고요. 2기 당대표 천호선 대표십니다. 그 1기, 2기를 이어서 3기는 심상정에게 맡겨주십시오. 강력한 변화, 승리하는 정의당을 위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선거방송 같았어 이제 오늘. 이 막판에 완전 불붙었어. 예,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물은 올랐습니다. 고로쇠 나무. 예,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이제 대표 후보 양심 토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들어보시고 정의당이 괜찮은 정당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당원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방송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청취자에서 당원으로 신분을 진짜? 바꾸셨습니다. 진짜?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들어보셨죠? 저희 당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오늘 100분 토크 좋은 참고가 됐으리라고 확신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9일 날인가요? 결선 투표가? 19일까지죠. 내일부터. 예. 월요일부터. 19일까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방송 토론을 녹음한 시간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예요,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13일부터 투표가 가능해요. 13일 월요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다음 주말 가서 이제 내일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멋있는 1차전에서 두 분이 한 12% 차이가 났는데 1차에서 노 후보를 찍었다고 꼭 다 찍는 거 아니요. 물론 1차에서 심 후보 찍었다고 다 찍는 것도 아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선 투표로 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유권자들이 새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표가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하네. 아니 근데 노유진 하시더니 굉장히 욕심이 많아지셨네. 아니요. 저는 심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름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말로 역전 홈런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이 올랐는지. 왜냐하면은 노유진은 사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더 많이 주셔야 공정해요. 이거 빨리 업로드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제작진 이 방송은 되도록이면 편집 없이 신속하게 해가지고 빨리 업로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부터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기다리는 사람 많아. 예. 사실 조성주하고 노행래 후보가 받은 표를 합치면 25% 넘거든요. 지금 그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부족하다니까요.
정말 표가 부족합니다. 7% 8% 부족했잖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더 드릴까요? 아주 고맙죠. 당분간 주시면 무조건 받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 팟캐스트 할 때는 이게 결정이 났을까? 그렇죠. 예, 났죠. 예. 예, 다음 팟캐스트가 우리가 어느 대표 밑에서 이 팟캐스트를 하는지 저희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지금 머리 아파 우리도 지금. 예. 그러니까 유진 팟캐스트가 될지 노유진 팟캐스트가 될지 이제 그 문제 아직 기대하고 결정 안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노회찬 후보가 대표가 되시면 뭐 그럴 일은 없으실 계속- 거예요. 그럴 일 없었다. 그러면 노유진이 없어질 때는 안심이 안 좀 돼요. 되네. 네. 하여튼 그럴 경우 아니 어떻게 할 어느 건지 경우에도 노유진은 안 없어져.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서 우리가 새로 당대표 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은요 19일까지 결선 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당원이 아닌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저희 그 정의당 당대표 선거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지원 정당의 응원 선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회도 많이 봤고 직접 후보로 토론 참여도 엄청 해봤는데 오늘 이 뒷부분만큼 재밌는 후보 토론은 처음 본 적이 없어. 대박이야. 아까 배가 아파가지고 진행이 안 됐잖아. 뭐 저기 전화번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이번엔 확실하게 찍으세요. 그러게. 오케이. 물 오른 나무에게. 물 오른 나무에게. 자, 마무리합시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